아시아와 미국 노선 운임이 급등하면서 국내 해운주 주가가 장중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은 현재 주가가 4% 넘게 올라섰고요. 오전장에는 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운주의 흐름들이 좋게 유지가 되면서요. 몇몇 해운주들은 계속되는 상승세 나타냅니다. 한국앤컴퍼니가 장 초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이 구속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예측에 주가가 폭등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오후장 들어서 주가는 낙폭을 키워가면서 7.5%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지박 업체인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중국과 전지박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그 수급이 약화되면서 1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 드리웠었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신정부가 출범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켓 쇼쇼쇼에서는요. 2025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대선 특집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지스 코너를 통해서요. 각 후보들의 새로운 공약들과 함께 그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의 흐름들까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특집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다양하게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통과 시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시장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 대선 특집은 ISS 김태성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가 다룰 내용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브리핑 열어주시죠. 자, 2025 국민의 선택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산업의 쌀 에너지를 키워라. 라는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분석하고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짚어볼 겁니다. 자, 이 헤드라인 오늘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비단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사실 해당 섹터에 대해서 혹은 해당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기에 여러 가지 지금 에너지원을 지금 두루두루 다루고 있는 이제 이재명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한 후보자만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 후보자들이 조금 이야기했었던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매매 전략 좀 세워보신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오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결국엔 지금 원전만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원전 플러스 태양광과 혹은 풍력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에너지원을 다 가져다 쓸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전도 풍부하고 아니면 태양광도 풍부하고 풍력도 풍부한 상태에서 선택을 한다면 뭘까?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의 산업을 갈수록 누가 더 빠르게 치고 갈 거냐, 누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거냐 하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지금 전력이 풍부해서 전력원을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력원이든 지금 끌어다 쓸 수 있으면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더 위에 있다, 누가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시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2025년인 현재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혹은 이제 산업에서 다루는 원전 이야기는 사실 3년 뒤에 길게는 5년 뒤에 7년 뒤에 건설되는 대형 원전 여기에 이제 SMR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SMR이 가동이 되고 있구나.
소형 원자로가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 3년에서 5년 이 기간 동안 사실 민간 기업이 혼자 주도를 한다면 중간에 엎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큰 금액이 들어가는 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면 사실 중간쯤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정체라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전 에너지를 포함한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지금 원전은 시간이 필요한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에너지원을 긁어 모은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는 있을지, 아니, 안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좀 설명을 쉽게 드려보면 태양광도 가져다 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 되고 풍력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원전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태양광을 어떻게 보면 얻는 지역과 혹은 풍력 에너지를 얻는 지역과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원이 필요로 하는 지역 간의 거리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도 풍력은 저 남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지도에서 전력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딜까요? 반도체 공장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그 수천 킬로미터를 끌고 와야 되는 상황 속에 당연히 관련 산업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는 원전과 태양광과 풍력이겠지만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산업, 배전망, 손전망 산업을 하는 어떻게 보면 전선주도까지도 지금 아우러야 되다 보니 저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높여갈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선 앞두고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잡아봤는데요. 저는 좀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탈원전이 지난 이제 민주당 네. 홍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현 정부 바로 전 정부 들어와서는 그래도 원전을 살리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금 이재명 후보가 원전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긴 했는데 지금 공약들을 보면은 신재생 쪽에 굉장히 좀 치중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원전주들의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지금 현재 장 중간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 지주사 혹은 배당주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배당 소득세 개편 이 이야기가 좀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의 머릿속엔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원에서 원전도 좋게 이야기해 줬는데 기존의 기조를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고 오히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전주들보다 상대적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태양광주들이 사실은 장 초중반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원전을 고집하려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유럽도 미국도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가동하지 않았던 원전까지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조가 바뀌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너무 과열된 원전에 대한 관심을 저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좀 이야기하지 않았는가라는 저의 나름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저는 원전, 태양광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밸런스 있게 담아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시장의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도 실적이지만 앞으로 실적을 잘 내올 수 있는 수주 잔고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이 수주 잔고에는 뭐 바카라 원전, UAE 원전, 체코 원전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대감도 있겠지만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를 올리는 제품은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원전뿐만 아니라 기존의 플랜트 사업에도 들어가는 지금 부품인 만큼 저는 수주 잔고가 빵빵하게 차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만약 대내외 뉴스 때문에 생각보다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혹은 원전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 불신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정은 불편하시겠지만 또 겁도 나시겠지만
반길 필요 있지 않겠는가. 아마 지금 원전주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다시 담긴 담아야 되는데 참 기회가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기회가 바로 그런 투자 심리가 시장에 반영될 때 다수의 투자 심리가 약간 부정적으로 기울어졌을 때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것을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에너지원의 방향성 자체는 트럼프에 대한 발언도 우리는 참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가 사실은 LNG, LPG, 천연가스 이런 거 석탄, 석유, 화학 엄청 좋아해요. 1차원적인 에너지원. 그런 트럼프조차도 지금은 AI와 데이터 센터에 맞춰서 우리도 원전 필요하고 우리도 태양광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아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풍력까지도 재가동시킬 만큼 에너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골고루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력 공급난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원이 좀 필요한 그런 시대다라는 맥락에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시장 이야기 첫 번째로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면서요. 다른 후보의 공약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치스 열어주시죠. 자, 급행철도로 지방 양극화를 타파하겠다. 라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GTX 건설에 관한 공약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철도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확 반기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어떤 공약 자체가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기 이전에 시장에 관심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GTX 관련한 이슈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됐었던 뉴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뉴스로는 관련주들의 흐름이 무의미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쪽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시멘트 만드는 회사부터 굴삭기, 그리고 이제 도료 만드는 회사, 이런 굉장히 많은 테마주들이 움직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어떤 선거를 앞둔 관련 공약으로서의 관련주들의 흐름을 놓고 보면 사실 국내 어떤 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건설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체감적인 그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련주들의 시세, 직접적인 관련주로 여겨지는 이제 시세들이 해당 뉴스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철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대하TI.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로템 물론 전동차 사업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팩트이고 확실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전동차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 전차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기보단 방산에 대한 수요가 너무나 지금 컸고, 그리고 해당 관련 관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결과라서 이 뉴스 때문에 혹은 이 공약 때문에 관련주로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 같아요. 더욱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가장 또 밀접하게 움직이는 쪽이 건설주죠. 도로를 깔아야 하고 또 이제 그 도로 주변에 상업화지대가 된다면 건물도 올려야 되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의 가격도 올라가면서 가장 먼저 또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될 부분도 건설주인데, 건설주도 한번 놓고 보면 GS, HD현대건설, 대우건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 건설주들이 과연 이 뉴스 때문에 올랐는가? 아니죠. 이 건설주들도 결국에 이제 에너지원, 그러니까 원전 쪽에 대한 플랜트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 때문에 올라왔기에 저는 이 공약들이 사실은 주가를 이번에 부양을 하거나 관련주들의 이제 테마주가 형성되기에는 다소 힘이 약한 상황. 하지만 만약 현실화되거나 조금 더 관련 정당에서 밀어붙여주기만 한다면 테마주들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때 그러면 관련주들에 대해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내일 대선 하루 앞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반응이 안 온 쪽은 저는 과감하게 비중을 축소를 하고 결과를 본 다음에 그때 다시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철도 관련한 공약을 우리가 큰 틀로 보자면 부동산 공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택시장 불안감과 건설 경기 악화의 상황들이 계속 시장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약이 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러면은 건설주가 최근에 올랐던 게 사실은 이런 공약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원으로서의 또 역할들과 네. 다른 모멘텀을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공약에 맞는 부동산 관련한 시장의 섹터들은 좀 아직 좀 어렵다라고 보실까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어떤 당이 집권을 한다 그래서 개선이 될 문제가 아니라 조금은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경기 활성화함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큰 틀에서의 완만한 합의가 좀 이어진 다음에 국채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재가 안정화되고 나서 저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또 후보자들이 한 입 모아서 이야기했던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이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나라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이 미사일 그 생산 기지를 공격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 공약으로서 그게 효율성은 없잖아요. 그렇기에 저는 다 모든 것들이 안정화가 되고 진행이 된 다음에 실제로 수주를 받는 쪽 그쪽에 더 집중을 해서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지금은 건설이라든지 관련 업황 혹은 약간의 그 영역이 조금 비슷한 업종에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철도 공약 그리고 부동산 공약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련주 바라보는 게 좀 다소 무리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말해주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수만으로는 과거에 잘 나갔었던 주가를 형성시킬 만한 실적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수보다는 해외의 어떤 사업 영역이 중요한데 지금 해외 사업 영역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원전 아니면 여기에 플랜트 사업이 껴있어야 관련주로서 기대감,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지금 그 외에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건설주들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설사는 중소형 건설사예요. 여러분들의 HTS, MTS에 건설이라는 글자만 쳐도 굉장히 작은 중소형사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한 중소형사들이 사실 대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앞두고 누구누구 관련주, 누구누구 정책 수혜주라는 명목하에 많게는 10배, 12배 오른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올랐으면 거기에 합당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매출에 허덕이고 있는데 중소형 건설사는 이건 재무제표를 안 봐도 뻔한 상황인 상황이라서 저는 이쪽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빠르게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또 김문수 후보의 공약으로서 대표 공약으로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건설주에 관해서 더 깊게 얘기를 나눌 필요는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김문수 후보의 그런 공약 중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을 만한 섹터가 있다면 추가로 좀 짚어주실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어떤 후보가 지금 나온다 하더라도 에너지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힘을 조금 빼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정도의 차이일 뿐 교집합적으로 보면 원전주들은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굉장히 메인 에너지원으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이제 원전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 두사에너빌리티와 BHI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고민은 언제 사야 될까? 없으신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될까의 고민인데 저는 그걸 떠나서 한전 KPS나 한전 기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팀 코리아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해외 영업을 해올 때 가장 앞단에 있는 기업들은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영업을 해오고 설계를 해야 사실은 두사에너빌리티라든지 BHI, 우진엔테 뭐 여러분들이 아는 이 원전 기자재 주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거든요. 근데 사실 시장의 관심이 너무나 두사에너빌리티 쪽으로만 간 게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라서 덜 오른 그런 원전주를 찾아본다면 저는 한전 KPS가 지금의 위치에서는 가장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어느 후보자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에너지원이니만큼
당선이 됐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외면할 수 있는 뉴스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원전 에너지 건설은 소형 원전은 3년에서 5년, 대형 원전은 5년에서 7년 혹은 그 이상 지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니만큼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언급이 나올 거예요. 언급이 될 때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상 또 이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은 시세가 날 때 이제부터 쫓아가는 것보다 조금 소외됐나? 좀 외면받나? 그렇게 좀 걱정이 들 때 오히려 역이용해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쪽은 여전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시장의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업들 좀 바라봐야 될지 짚어주신 바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 후보에 관한 공약들 정리를 해보고요. 마지막 헤드라인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5 국민의 선택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무려 AI 전에 질서 있는 생태계가 우선이다. 이준석 후보의 AI 생태계 발언을 가지고 관련주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AI 관련한 공약은 세 후보 모두 다 그렇죠. 내세웠습니다. 이제 공통 공약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한번 이 후보자의 공약들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세 분 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에너지원도 마찬가지고 GTX 노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드리려는 AI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자르다 보니까 이분만 이걸 이야기했나? 저분만 이걸 이야기했나라고 들리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AI 생태계 확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라기보단 지금 전 세계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선의 화두라기보단 전 세계의 화두인 상황이라서 우리도 빠르게 좀 쫓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소프트웨어의 나라라기보단 하드웨어의 나라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수많은 기술들이 해외에서 뽐을 내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으로 힘을 내고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하드웨어 쪽으로는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갤럭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의 HBM이 지금 없어서는 안 될 또 제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으로의 확장성은 어느 후보가 됐던지 간에 저는 키워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내지 않으면 중국에게 뒤처지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나라의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도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제조업 기반의 어떤 나라인 우리나라에게는 지금의 시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사실 삼성의 파운드리가 조금 더 힘을 내줘서 TSMC를 잡아주거나 혹은 TSMC를 월등하게 뛰어넘기를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쪽 말고 현실 가능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전 첫 번째로는 HBM 시대 혹은 디램 혹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 좋은 상황 속에 힘을 내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AI 의료 진단 쪽. 아마 여러분들 루닛, 뷰노, JAK 올해뿐만 아니라 재작년부터 AI 의료 진단하면 가장 먼저 들어보셨을 것 같은 기업들이고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해외 시장에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 침투율을 높일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이 나라의 도움 없이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의 도움 없이도 해외 시장에 지금 문을 놓고 하고 있고 또 문을 놓고 하고 나서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활용성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 많아졌거든요.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저는 AI 다른 분야도 빠르게 커져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산업은 AI와 영상 의료 진단 쪽은 충분히 좋은 결과치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한 공약은 사실 세 후보 모두 다 거론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AI 이제 관련한 공약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키워드가 떠오를 것 같아요. 100조라는 키워드죠. 네. 100조를 투자를 하겠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서 AI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사실 이게 100조를 투자한다라고 해서 이제 국내 AI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챗 GPT와 같은 그런 운영 시스템이 이제 국내에서도 생겨날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데 챗 GPT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지금 회사도 세우고 예. 거기에 직원도 뽑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또다시 선수를 놓쳤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사실 앞단에 서서 많이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 카카오의 카나나 AI 두 가지를 좀 써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처럼 어떻게 보면 접근성적인 부분을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인데도 불구하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저 카카오의 카나나 AI도 사용자로서 한번 불편함을 하나 짚어보면 우리가 카카오톡 쓰면서 카나나 AI 쓰려면 어플을 나와서 다시 카나나 AI로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카카오를 쓰면서 카나나 AI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려면 카카오톡 안에서 카나나 AI를 불러서 쓴다 했었을 때는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 현재의 시점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LLM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방향성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겠지만 이미 해외 시장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FDA 승인을 다 받아서 앞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확보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영상 의료기기 쪽은 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작년에 또 의료대란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새 후보 모두 지금 여기저기 의사가 모자른 곳에 의사의 세수를 좀 많이 채워준다라는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려면 영상 의료 진단 AI 같은 산업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의료 AI 쪽에 대한 관심도는 지금 여기서 꺾일 게 아니라 조금은 더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챗 GPT와 같은 AI 쪽보다는 의료 AI 쪽에 그냥 공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의료 AI 섹터에 관한 수급도 확인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선 이전에도요. 그래서 네. 계속되는 수혜가 있을지의 연속성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AI 쪽 산업은 육성할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서도 의료 AI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신다면 이 의료 AI 관련주에 관한 주가의 상승도 대선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그에 따른 명분은 뭐냐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처를 확보하기 전까지 잘 버텨줄 수 있는 체력을 길러준다면 저는 루니뷰는 JLK뿐만 아니라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들, 뭐 3빌리언이라든지 조금은 유사한 본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모두에게 저는 훈풍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저는 이쪽도 이쪽이지만 비대면 원격 의료도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이 루닛이라든지 뷰너 JRK와 같은 제품을 우리가 받아보려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금 진료를 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 또한 의사수가 모자란 현재의 어떻게 보면 구조상 빠르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 산업이고 또 여기는 제도적으로 규제에 대한 완화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업들만 잘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의 지원이 오지 않는다면 크게 성장할 수 없는 또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련 있게 보신다면 원격 의료는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고 비대면 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후보자, 어떤 당이 대통령 당으로 이제 집권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규제의 완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높게 완화를 해주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의료 쪽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원격으로 관련된 기업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인성정보라는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유비케어와 이제 케어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뿐 아니라 제2 외국
분들까지도 이제 다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보면 비대면 진료 쪽에서 정부 차원, 정책 차원에서 지원이 왔을 때 가장 크게 성장할 만한 플랫폼 준비가 완성도 있게 높게 이제 올라온 기업은 저는 인성정보라고 좀 보여지기에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 인성정보만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의 흐름도 인성정보가 벌써 이제 4%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저는 시세의 흐름의 연속성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상 인성정보가 가면 섹터 내 대장주잖아요. 제가 거론했었던 유비케어라든지 케어랩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2등주, 3등주의 가장 큰 불안은 조정 시 누구보다 빠르게 조정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쪽은 저는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 기업들 중에 인성정보를 먼저 좀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헤드라인까지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대선 앞두고 대선 이후에도 이 섹터가 움직일까가 좀 중요하셨을 것 같아서요. 그의 위주에 맞게 저희가 좀 질문들을 꾸려봤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 줄평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이번 주에 좋든 싫든 우리나라가 이거래일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한산하고 지금 미국도 안에서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철강 관세가 지금 또 왜 갑자기 나온 것이며 지난주 주말에선 연방 정부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또 위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복잡한 셈법 사이에서 지금 관세 무풍지대라고 불리우는 일부 섹터의 수급의 쏠림 혹은 이제 테마주들의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웹툰이라든지 컨텐츠 관련주였던 것 같고, 또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높은 피부 미용, 화장품주들이 좋았으며 앞서 언급드렸던 테마주 안에서 보면 비대면 의료주가 제법 이제 괜찮은 시세가 좀 났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오후장까지 뭔가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시기에는 다소 좀 거래량이 적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대선 특집을 통해서 본부장님과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이 드디어 대선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주요 새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요. 부동산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되 추가적인 정책이라든지 공약에 대해서 덧붙이도록 할 테니까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 공약입니다. 일단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주 골자는 4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공임대 비율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4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공공임대 주택이 늘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신도시뿐만이 아닙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노후화된 계획 도시도 재정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좀 공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것이 주 골자이죠. 자, 그리고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다도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월세와 관련한 공약도 내걸었는데 살펴보시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대상 주택 범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8천만 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 그리고 4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를 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했죠.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가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임기 내에 대통령 또 세종 집무실과 더불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다라는 이야기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 제2 주소지 방안도 꺼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민 한 명당 1개의 주소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개가 아닌 2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세컨드하우스 제도가 확산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GTX 확대 개편을 통해서 수도권 1시간 생활권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건 의료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울산 의료원을 설립을 하고 지역 의대 총 4곳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자, 인천과 전남 그리고 전북에 각각 1개씩의 공공의대를 신설을 하고요. 경북 지역에는 일반 의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자, 외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특히 이 북한 쪽에 있어서 대화 재개를 해서 그 긴장감을 낮추겠다, 완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공약입니다. 역시나 부동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부동산 쪽에 있어서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자 그리고 육아부부를 위해서 이들을 겨냥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먼저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육아부부를 위해서 주택 20만 호를 매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임기 내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요. 일명 333 공약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3년, 그리고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 3년,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3년. 자, 이렇게 총 9년 동안 주거비 지원 주택을 10만 호 매년 공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도 공약을 했죠. 자, 대학가의 반값 월세 구역을 지정을 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 했는데 이 말은 즉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권 GTX 모델은요.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밖에 다른 기타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안과 더불어서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하게 되면 2028년부터 4년 주기로 치러질 대선과 총선은 이제 딱 같은 해에 치러질 수 있게끔 맞춰지는다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 정수는 10% 감축을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 특권은 폐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교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와 좀 다른 행보를 갖고 있다는 부분 체크. 자,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따져서는요. 대통령 직속으로 AI위원회, 바이오위원회, 그리고 양자전략위원회, 마지막으로 우주위원회 등을 구성을 해서 미래 기술을 선점하겠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대선 공약입니다. 자, 먼저 부동산부터 살펴보면 생애 주기에 맞춰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자, 먼저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25평형 주택, 그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와 양도세는 감면이 되고요.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오래 산 주택을 팔 때 세금 공제 확대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과 또 재개발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업체가 25평형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면 그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이거나 혹은 한 자녀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주택이기도 하잖아요. 이들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주택 조합제도는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한 안심주택 조합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이고요. 그 밖에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서 기능 중심으로 부처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 현재 19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을 13부로 좀 줄이겠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리고 연금 재정 살펴보시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신연금과 구연금 이렇게 개정으로 분리를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낸 만큼 받도록 그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읽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분야 쪽에 있어서는 국가 과학 영웅 예우 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국가 과학 인재들한테 연금을 좀 지급을 해주거나 국제 활동에 있어서 뒷받침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새 후보의 공약 정리를 해보도록 했고요.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하나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툰입니다. 네이버 CEO가 또 넷플릭스 경영진과 만나서 콘텐츠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는 이야기 들어왔죠. 넷플릭스 M 대 네이버 웹툰 서비스 탑재한다라는 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터블루와 핑거스토리, 와이랩 모두 다 슈팅이 나왔었는데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분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20% 안팎의 강세,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10% 안팎의 슈팅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음식료 업종입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이 K소비자에 대해서 긍정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언더독이었는데 이제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탑독으로 변모했다라는 것이 주 골자였습니다. 숫자로 살펴보자면 지난 1분기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에서 화장품이 압도적인 1등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죠. 실제로 화장품 살펴봤더니 1분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리콘트와 바이오 비주 같은 경우에는 10%대 상승세 잘 그려주고 있고요. 음식료 업종 내에서는 노바렉스라는 종목이 가장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5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수출 쪽에 있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1.3%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액이 21%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써낸 반도체였죠. 자,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살펴보자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늘어날 것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 증가할 것이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1% 안팎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7%대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인사드립니다. 쇼쇼쇼 2025 대선 특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넥스트 마켓을 통해서 또 얻어볼 수 있는 인사이트들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특집 맞이해서요. 시장에서 대선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기업들 한번 브리핑 해볼 거고요. 오늘의 넥스트 마켓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선 앞두고 정책주가 계속되는 움직임이 보일까에 관해서 증권가에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섹터를 꼽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시장 힌트들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하나하나 이야기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대선 이후에도 증시가 상승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대선을 겪었던 이후에는요. 시장이 상승했었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에는 코스피 지수가 대선 이후 3개월 동안 5%가량 올라섰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코스닥이 무려 9% 넘게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대선 이후에 3%의 상승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선 이후에 증시 자체는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적으로 조계 대선이 있었을 당시에도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다양한 경기 부양책과 정책적인 공약들이 쏟아지면서 증시 자체는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중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시장을 헤쳐나가야 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경제를 다루는 방송이니까요.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을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을 디테일하게 드렸었는데 일단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국가가 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경제를 일으키겠다라는 기조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고요.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자체적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북돋아서 이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기조로 여러분들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공약들은 비슷하지만 그 정책에 관한 기조들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이미 시세가 나왔던 그러한 섹터군들은 K반도체와 방산, 콘텐츠 쪽이었고요. 또 우리가 다양한 중산층 감세에 관한 기대감들 때문에 증권주 역시도 움직였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섹터 살펴볼 텐데요. AI 공약과 증권주에 관한 다양한 섹터 분석들을 함께 해볼 겁니다.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도 시장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요. 일단 AI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뉴티스 코너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AI 관련해서는 후보진들 모두 다 공통된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00조 원가량을 투자를 해서 AI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선 이후에도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요. AI 관련한 산업들은 계속되는 시장에 자금 유입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시장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 여러분들 좀 짚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챗 GPT와 같은 모델을 출시하기도 했었고 네이버와 카카오 쪽도 그 수에 계속 얻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통신주 같은 경우에도 AI빨에 관한 수혜를 받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가지 기업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솔트록스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도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뷰가 상당히 많았고요.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국내 유일한 소프트웨어 관련한 AI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바라보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다음 섹터도 바로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증권주 쪽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 상승률을 나왔었는데요. 대선 이후에도 증권 관련한 기업들 어느 정도의 상승 예상하는지 저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주에 관한 다양한 시장의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 공약들부터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두 후보 모두 다 우리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계속되는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밸류업에 관한 기대감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증권세에 관한 감면 여부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는 키워드는요. MSCI 지수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있었던 만큼 코스피 3,000설이 아니라 5,000설까지도 시장에 나왔던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연초 대비해서 KRX 증권지수는요. 1,098을 넘게 기록을 하면서 무려 50%나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공약 기대감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주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 타이밍에서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연초만 해도 11만 2,400원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16만 원 선을 넘어선
올라서는 게 확인이 되고요. 또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역시도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주요 증권주가 이러한 수혜를 계속 받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건데요. 실제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계속되는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주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한 기업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배당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겠다라는 시장의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배당주에 투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커서 더 큰 시장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리해놓았던 표이기 때문에요. 증권주들은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선 이후에 어떤 기업들을 다시 보면 좋을지 증권가의 이야기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고요. 에너지 관련주들도 시장의 수혜 추가적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동화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로봇 관련주 역시도요. 우리가 대선 이후에도 시장에 다양한 상승 예상된다라는 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025 대선 특집 또 넥스트마켓을 통해서 같이 한번 꾸려봤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인사이트들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2부에서도요. 계속되는 전략들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